안녕하세요, 원픽 리포트 여러분들. 우리 오늘 원픽 리포트에는 직장인들이 재밌어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법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기획자이자 인터뷰어 역할을 한 권호태라고 합니다. 작가분들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저희 책 제목처럼 작가분들이 전부 직장인이다 보니까 제가 대신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목 재밌어요.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법니다. 직장인분들도 요즘에는 주식을 너도나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못 벌어,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책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이 진짜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이런 걸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스피가 9,000을 넘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다가 한순간에 꺾여서 지금 7,000이거든요. 어제도 뭐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이게 무슨 한 나라의 증시가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사이드카와 서킷과 이게 올해 진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너나 할 거 없이 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직장인이라서 혹은 전업이라서, 그게 아니면 뭐 기관이든 뭐 어떤 분들이든, 저는 제가 만나본 투자 관련된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매일경제 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대형 증권사에서 올해부터 6월 말까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50개를 분석을 했는데 73% 정도가 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73%가 낮은 수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4명 중에 3명은 사실 손실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 한국 증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투자자가 겪는 고통은 73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주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누가 벌었다 그래서 시작을 하거든요. 다들 저 사람 저렇게 벌었다고? 나도 좀 될라나? 그렇다고 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삼성전자나 이렇게 좀 대형 우량주들 사두면 된다라는 식이었는데 진짜로 그게 실현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포모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을 했는데, 이 개인들이 사실 이거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거든요. 오르면 올라갔다고 못 들어가고, 내리면 내려갔다고 또 더 내려갈까 봐 못 들어가고, 이게 책에서도 분명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작가분들이 또 망했다가 성공을 했다 이걸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분명히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까 봐 못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셨을 텐데, 그러면은 일반인과 뭐가 달라서 그분들은 좀 돈을 벌 수 있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시장 환경이 사실 다른 거는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작하는 지점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돈 벌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완전히 전에 없던 정도의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전에 박스피 시절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내가 사면 고점이었고, 내가 사면 뭐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온다든지 하는 뭐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닥치는데,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위기를 겪고 소위 말하는 깡통을 다 잡았었는데, 극복을 했던 거는 사실은 이게 책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꾸준함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이요? 네. 꾸준함이라면 어떤 꾸준함이죠? 모든 투자자들은 다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유튜브를 보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건, 아니면 기사를 보건, 뭐 요새는 뭐 텔레그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랑 관련된 지식이랑 정보를 얻는 게 일종의 공부하는 행위라고 이제 모두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 참여하신 저자분들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장 정리를 자기 손으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에도 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어떤 분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시장 정리해주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은 외국인이 팔아서 코스피가 무너졌습니다 라든지, 오늘은 반도체가 뭐 어떤 이유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본인 손으로 이제 직접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게 상승을 했고 어떤 게 하락했고 다 같이 빠졌고,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어쨌거나 본인의 손으로 오늘의 시장을 정리하는 거를 굉장히 꾸준히 하셨고요. 뭐 작가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본인이 한참 그거를 하루도 안 빼먹을 때는 빼먹은 날을 기억해요. 가족들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거나 상가집에 갔거나, 그거 예외에 뭐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갔다든지 하는 날도 빠짐없이 그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분들이 꾸준하게 했던 거는 매매 복귀라고 하죠. 네. 매매 일지 쓴다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사실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꾸준히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꾸준히 했는데,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르던 것들을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손실난 걸 일단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손실난 매매를 하고 나면 손절을 하든 뭐 청산을 당하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그걸 마주하는 거를 좀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계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잘된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안 좋은 습관을 고치자 그 작업을 정말 꾸준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가분들이 뭐 다들 말은 많거든요. 매매 일지를 한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날그날의 시장 상황들을 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걸 하다 보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어디서 왜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없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있나요? 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모든 투자자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썼던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를 좀 편하게 일기처럼 썼거든요. 그래서 좀 에피소드를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은 이제 잘 되다가 안 되다가가 반복이 돼서 계좌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계좌는 손실인데 그 매매 혹은 투자 횟수로 봤을 때는 더 수익이 난 매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매매를 하면 8번 잘 됐는데 2번 손실을 입어서 계좌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걸 발견했으면 이제 이분은 뭐가 잘못됐는지 딱 보이잖아요. 아 이러면 내가 만약에 동일한 비중으로 10번을 했다면 난 무조건 수익이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은 그 자기가 안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걸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남들이 봐도 모두 기회일 때 내가 자꾸 몰빵을 해서 큰 손실을 입는 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그런 것들은 발견하기 쉬운데 그걸 고치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좌 금액을 줄이면서 그 실험을 이제 하면서 진짜 실제로 내가 동일한 비중으로 했더니 수익이 점점점 늘어가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해내셔갖고 좀 괜찮은 실력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보게 됐고요. 사실 요즘 반대거든요. 2번 이기고 8번 지고 돈 왕창 잃고 이게 반복이라서 이 매매일지를 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돼 버리니까 이거를 하는 게 맞나 맨날만 했는데 이 생각하면 또 포기해 버리는데 그 매매를 하는 근거로서 아까 말씀하신 뭐 시장이 현재 이렇다라는 것들을 꾸준하게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일지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냥 안 되는 것만 계속 쓰게 되니까 이제 또 이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매매일지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보탬을 하자면 사실 매매일지를 일반적으로 쓰실 때 이제 매수 이유와 매도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여기 작가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그 매매할 때 자기 상황이랑 감정도 기록을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랑 감정. 네. 왜냐하면은 사실 매수 근거는 저희가 대부분 외부에서 가지고 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디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를 매수한다. 이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한다인데 그 정보들은 사실 대부분 전부 공개가 돼 있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는 이유는 어느 타이밍에 얼만큼을 사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가 미팅을 앞두고 이걸 매수할 수도 있고 혹은 화장실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오전에 손절을 한 다음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더 많이 벌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포모가 와서 많이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할 때 쫓기면서 산 건지 내가 어제 생각한 대로 산 건지 오늘 받은 정보를 산 건지도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해두면 동일한 정보를 놓고 봤을 때 아 이거 괜찮은 정보인데 내가 나눠서만 샀으면 수익인데 혹은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구나라는 거를 돌이켜 보기 위해서는 그 매매를 할 때 감정도 꼭 반드시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저희가 손절을 하다 보면 단타치고 막 이러다가 손절하다 보면은 에이씨 몰라 그냥 막 시작하러 이게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상황들을 좀 내가 그때 어땠는지 내가 이때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았네 이런 거 줄여야지라고 이제 또 심리적으로도 또 상황이나 감정적으로도 좀 다운 시킬 수가 있겠네요. 이런 또 효과가 있군요. 매매일지가. 그럼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 책에서 보면요 시장이 아무리 잘 나가도 1년에 적어도 2-3번은 급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체감상은 사실 사변급락이긴 한데 혹시 우리가 그러면 이 2-3번은 조금 피해갈 수 있을 만한 급락의 신호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투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혹은 이제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요소 하나하나들이 다 이제 고점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뭐 하루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매도 사이드카라는 건 사실은 누가 들어도 급락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쵸. 것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떨어진 이유들을 보면 다 그냥이에요. 요즘에 봤던 이렇게 정보들을 봤는데 왜냐면 워낙 사이드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난 10년 혹은 20년 동안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자료를 봤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전쟁, 네. 코로나 네. 아니면 금리 인상 뭐 이런 이벤트들인데 최근에 이번 달 지난달에 생겼던 건 전부 사실은 그런 어떤 트리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그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와서 어디가 급락 전에 고점 시그널이냐고 맞추는 건 조금 의미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경제 컨텐츠 관련 회사들을 좀 여러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걸 소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웃자고 나온 얘기가 내 계좌를 캡처하고 싶을 때 그리고 마음이 웅장해질 때 그때가 고점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계좌를 캡처하고 싶다는 건 이게 제 예상 밖의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거나 투자를 할 때는 목표가를 정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너무 단기간에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가슴이 막 떨려서 기록해놓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은 자기 계좌에 자기 통제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는 이건 당연한 거야라고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기록해둘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 사실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자기 투자 결정에 있어서 자기가 통제권을 좀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비중이 많아져도 또 통제권을 잃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어놓고 싶고 캡처를 해놓고 싶은 거는 정말 잘 돼서 그런 거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 잘 돼가지고 갑자기 그날 사진 찍고 싶고 어디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처럼 그런 것들이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었을 통제력을 잃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도 자기 감정에서 통제를 잃는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군요. 지금의 시장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떨어지고 있는 게 좀 조정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하락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조정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바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사실 조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기간 조정, 하나는 가격 조정. 사실 가격 조정은 이미 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냐라고 하면은 오른 거에 비하면 좀 덜 나온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런 게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투자 생활을 하신 분들도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의 지수와 상황을 과거에 반추해 보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네. 가격 조정이 지금 일어난 거고 기간 조정이 아직까지는 다 나온 건 아닌 거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대장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 등 정말 섹터를 대장하는 이런 친구들이 책에서는 15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반등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해야 돼서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을 내고 막 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역설로 좀 떨어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게 반등이 지금 삼성전자 좀 내려왔거든요. 네. 이제 반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요거는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장주는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반등 시기가 올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저희 매매 일지가 좀 많이 기록돼 있는 그 박스피 구간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박스피를 넘어선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게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법칙처럼 따른다 이런다기보다는 이것도 삼성전자 최고점을 찍었을 때 가격이랑 이렇게 내려보시면 한 30%? 이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요.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반등은 아니었지만 그런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 하는 의미로 좀 작성이 됐던 거지. 그래서 그 매매 책에 나왔던 내용들도 이게 30% 빠지고 전고점 넘어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매매할 공간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상황도 너무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이게 그렇죠. 원웨이로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네. 왜냐하면은 어제 매도
사이드카 걸렸고 오늘 매수 사이드카 나왔으면 네.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단기 반등은 계속 조금씩 나오면서 하락을 하든 횡보를 하든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2일, 3일 유지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 추세가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대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작가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거 네네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네.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한 분은 그래도 반도체 천천히 모아가 보겠다. 한 분은 일단 일주일 동안 쉬어보겠다. 네. 그냥 매매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는 것도 안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돌아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가지고는 계시는데. 그러니까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새로 사신다고 했고 한 분은 그냥 무포지션으로 일주일 보겠다. 오르든 말든 그냥 그럼 다 정리를 하셨나 보네요. 하신 분도 있고 와. 다 다르. 그러니까 이게 용자입니다. 예, 작가분들이 세 분이다 보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성향이. 대부분은 이제 약간 관망이나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조금 더 많군요. 새로 들어가는 것들에도 좀 신중하고 조금 더 신중하는 부분으로 보고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 반등 시점에 대해서 이제 언제쯤 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 워낙 이제 알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하락할 때요. 보통 다들 말은 그렇잖아요. 하락하면 사야 되는 기회고 또 이제 그때가 제일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데 막상 사실 들어가려고 하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거든요. 이 하락장에서 뭔가 내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해볼 만큼의 어떤 시그널이 조금 더 주면 그래도 그 말을 한번 믿어보고 조금씩 사가보면 될 것 같은데 요런 매수 타이밍들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요때 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매수 타이밍에 대한 걸 찾기 위해서 작가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책에 있는 작가분들이 대부분 성향이 그래도 중장기보다는 단기 혹은 중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 회사 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수익이 나면 팔자 약간 이런 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찾기 위해 엄청 열심히 찾아봤죠. 뭐 21선 반등이 있다, 61선 반등이 있다, 혹은 고점 대비 아까 말씀하신 네. 30% 떠지면 반등이 나온다. 이런 걸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100%인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한 거는 이제 계좌 관리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해서 매수를 1차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올라갈 것 같다고 샀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절을 할 거냐 더 살 거냐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 떨어졌을 때 얼마나 살 것이냐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매수 관리를 하는 분이 거기 책에 나오는데 그분은 1차 매수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하면 2차 매수는 자기가 이제 다음에 이 정도면 더 이제 진짜 반등 나와야 할 때 3배수 이상을 물타기를 해요. 3배수요. 네. 그러면 한 10%가 떨어져도 사실 작은 반등이면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왜냐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해야 진짜로 그때 반등이 나오면 제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금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는 야 나 이제 더 이상 이 종목을 살 돈이 없으니까 손절 빨리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행동이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살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아라는 타이밍을 어쨌거나 본인이 찾았다면 그럼 두 번째로 어디서 살 거고 얼마나 살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좀 예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쯤 되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 초보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도대체 어떨 때가 그 타이밍이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거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제가 작가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 관련된 책 혹은 뭐 유튜브에 보면 차트 교육할 때 지지와 저항 이런 거 있고 네네네. 본인들도 그거를 본대요. 기술적 분석. 네, 기술적 분석을 주로 보고 그리고 요새는 좀 많이 보는 게 수급.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호재나 개별 호재나 이런 것들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어디로 몰렸느냐.
혹은 외인이랑 기관이 팔았냐 안 팔았냐 얼마나 샀냐 이런 걸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떨어지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 만약에 그게 그래서 지금 여쭤보신 게 언제쯤 그걸 알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방법 이때쯤이라고 해서 여러 번 사는데 그게 그 이때쯤이 언젠가 이 매매 타이밍이랑 관련해선 저희 작가분들하고 저희 이제 스터디 그룹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재차것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재차것이 네, 이게 재료랑 차트, 거래량, 시황 요 네 개는 최소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재료랑 차트, 거래량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띡 보면 나오니까.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시황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종합적인 거라서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지금 7월 14일 오늘도 이제 시황이 엄청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코멘트가 오는 게 미국이란 이란 때문이다. 그리고 반도체 고점론 때문이다. 환율 때문이다. 아니면 또 다른 기타 등등의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1부터 몇 가지의 이유를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사실 하나로 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언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 재차거시 중에서 재차거시가 한 80점 이상은 됐을 때 물론 그럼 언제 돈 벌어요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저도 주식 투자 책이나 뉴스 보면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한국은 수출 의존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기 힘듭니다라는 책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9월 말 이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면서 한 번도 그때 날짜로 안 왔는데 그때도 환율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만큼 올라가고 나서 환율 때문에 안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합리적인 문장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투자 결정을 할 때 내 계좌기 때문에 이 어떤 조건이 맞으면 삽니다라는 거는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점수 아까 80점 이상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본인한테 80점 이상인 걸 확신해야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저희 책에서 보면 거의 한 1년치 정도의 매매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그래서 건가요? 네, 작가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가급적이면 여러 섹터의 여러 종목들의 매매한 이유와 혹은 손절했을 때 왜 손절했는지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진짜 명확했고 100%라면은 사실 손실난 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책에서 좀 기술을 하려고 했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얘기까지 좀 담고 싶어서. 네. 그거를 보면은 이제 이분은 이래 해서 80점이라고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내용들 책에 나오나 보죠. 네. 그런 거를 최대한 사례를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도 그걸 보면서 이게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없으니까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줬구나. 이런 거를 좋게 볼 수 있는 거구나. 또 이런 건 또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좀 중장기보다는 조금 단기 혹은 중기 요 정도 타이밍으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보면서 계속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를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의 매매를 복귀하고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제 본인만의 매매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큽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직장인들이 저는 중장기가 더 어려운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더 어려운 매매고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 상황들이어가지고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도 직장이다 보니까 빠르게 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매매하는 것들을 직장인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거를 보게 되면은 재차것이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시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AI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외국계 회사들도 우리나라에게 버블 아니냐 이거 너네들 너무 심각한데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줄어든 상황인 것 같은데 기획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AI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라고 보시나요? 주가는 과열이 급하게 올라가서 과열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정 시총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열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마이크론도 어닝이 나왔고 삼성도 어닝이 나왔는데 그 실적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아직도 미국 주식 시장의 계산 방법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이게 높아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실 한국은 박스피라고 하는 그 지점에 갇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 박스피가 너무 명확한 박스였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보고서 매매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넘어간 상태면은 박스피를 넘어간 것만으로도 과열이냐? 그러면은 근데 실적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약간은 좀 더 글로벌하게 재평가되는 과정이랑 근데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봐도 급하게 올랐던 거는 전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으로 보면 과열은 맞지만 기업의 가치로 보자면은 아직 그렇게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네.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우상향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역시 또 AI가 끝나지 않는 소재인 것 같아요. 향후 우리들이 이제 또 할 수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가장 큰 규모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 AI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I도 사용을 해야 되고 전력적인 문제나 이런 큰 것들이 있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 그러면 이 종합적인 구성을 해서 뭐 반도체, 전력,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가적인 이제 밸류체인들이 전부 다 또 좋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지금 이 AI,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요런 소부장 쪽이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지금의 이 반도체만 국한됐던 것들을 빼고 본다면 어떤 곳이 조금 더 그래도 좋은 투자 기회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기회 측면으로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사실은 기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간 만큼 지난 분기 때 보면 코스닥 반도체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것들 몇 군데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좀 실적이 괜찮다라고 추정되는 곳들도 주가가 지금 코스닥이 밀리면서 같이 엄청 빠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런 평가를 받을 게 아닌 주식들이 그런데 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회라고 보자면은 코스닥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들이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를 거냐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최근에 이것도 기사로 봤는데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랑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두 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각각 2배. 그 거래 대금이 하루 한 국내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의 80%를 넘게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83%거든요. 그러니까 83%가 거기에 거래 대금이 몰려 있는데 나머지 17%로 반도체 소부장 조금 사고 바이오주 조금 사고 로봇 조금 사고 해도 사실 티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돈이 분산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이게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투자 시장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소부장 쪽을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하시지만 매수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와야 되고 상승을 해야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수급에 대한 부분 쪽에서는 좀 모자라다. 아까 말씀하신 재차거시에 대한 측면으로 본다면은 아직 80점 주기를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실적 좋을 것 같아 하는 곳들 많고 차트 진짜 빠질 만큼 빠졌다. 네. 거의 신저가 가려고 한다. 이 정도가 바닥이 아니면 언제가 바닥이냐. 근데 이제 거래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호가가 너무 비어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직장인 투자자분들 중에 뭐 100만 원 언더로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금 대신에 이제 목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자세히 안 보는 상황도 있지만 호가창이라고 이제 거래를 매수를 할 때 보면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사면은 호가 2-3개는 잡아먹겠는데 싶은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가를 올리면서 사야 되는 상황이 많이 닥치고 사실 근데 그거를 거래하기 좋은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바닥에 깔아놨는데 이만큼 안 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너무 적고 시황도 다른 데로 아직 돈이 갔다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고 그래서 요건 80점이 아니라 그 이하로
더 이하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예로. 네. 그래서 가치적으로는 코스닥 소부장이 괜찮은데 아직 8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 종목을 볼 때 돈이 몰릴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겠는데라고 하는 가능성에서를 그런지 먼저 본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섹터를 먼저 보는 거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정책 수혜주라든가 뭐 2차전지 로봇에만 진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AI 여기에서 돈이 다른 쪽으로 간다면 어디로 갈 것 같나요? 작가분들한테 이것도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단 다들 1번은 지금 반도체가 지금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반도체가 일단 1순위, 그 다음은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보는 걸 공통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좀 잘 퍼진다 그러면은 전력이나 원자력 혹은 로봇까지도 과거에 다 이제 상승의 탄력을 보여줬던 섹터들로 작년도나 재작년까지 포함했을 때 잘 갔던 산업군이나 왜냐하면 전부 다 어떤 기대감이랑 어떤 실적을 다 갖고 있는 상태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가 상승이 매출하고 같이 연동해서 갔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주셨던 거는 K-팝이나 K-뷰티처럼, 네, 왜냐면은 다른 곳들 다른 산업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겁니다. 재료나 그 원재료, 원자재 같은 것들에 가격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화장품 가격 정해져 있고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고 K-팝 많이 사고 누구 데뷔했고 하면 이제 사실은 숫자가 좀 명확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직군들이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화장품주가 조금 많이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예 직관적인 곳들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문화나 엔터 쪽 이쪽이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말씀해주신 뭐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쪽 AI 쪽이니까요. 네. AI나 뭐 피지컬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문화나 엔터 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을 만한 좀 추천할 만한 상품 같은 것들도 좀 있나요? 요새 뭐 ETF 상품들 괜찮은 게 워낙 많죠. 예를 들면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 같은 게 대표적인 반도체고요. 그리고 AI랑 아까 말씀하신 뭐 전력이랑 로봇까지가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순서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간다 싶으면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탑3 플러스 맞나요? 뭐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를 고르기가 좀 어렵지만 지금 이쪽 산업이랑 이쪽 영역에서 상승의 순서가 왔네 싶으면은 이런 ETF를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한 개 한 개 고르는 것들보다 모아져 있는 게 또 있으니까 ETF 쪽으로 또 추천을 많이 하시는군요.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탑3 플러스 이름도 참 길긴 한데 요즘에 또 ETF 상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작가님들은 혹시 ETF 상품은 따로 하지는 않으시나요? 세계에서는 ETF 관련된 매매 사례를 많이 넣진 않았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상반기까지는 이제 워낙 섹터 전체가 오늘 네가 갔어 내일 내가 가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모라고 하죠. 나는 오늘 삼성 샀는데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갔어. 이걸 겪지 않기 위해 그냥 ETF를 사서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ETF를 탑2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매매하는 효과로 그렇게 이제 가는군요. 그 중간만 찾아갈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ETF를 하더라도 그런 시장 지금에 관심 받고 있는 그 시장에 올라타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또 하시는군요. 보통 ETF는 어떤 섹터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중장기로 바라보고 모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작가분들은 이 어차피 섹터를 가게 된다면 그 섹터를 모아져 있는 ETF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ETF를 이렇게도 또 단기로 사용할 수가 있군요. 요즘에 피지컬 AI다. 이게 사실 피지컬 AI라고 하면 이게 그냥 로봇주 옛날 로봇주보다 조금 더 광범위해진 느낌이기는 한데 이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또 현대차라는 로봇주 또 피지컬 A의 대장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50만 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거 로봇주 이거 올라가려면 좀 필요할 만한 시황적인 것들, 재료적인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처럼 이제 미래 산업 혹은 미래의 변화를 가져다줄 산업들은 과거에도 가장 큰 트리거는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 확인을 시켜주는 이제 실적 작업.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로 피부에 와닿게 하는 순간이 왔구나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트리거가 어떤 게 될 거냐 하면 저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또 수급의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가 계속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갔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갔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를 마찬가지로 충족시켰던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기대감과 수급이 이제 결국에는 로봇의 미래를 우리가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기대감으로 대부분의 상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말했었던 이유는 이제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로봇 팔이 사용되는 공장이 늘어난다든지 혹은 공장 자동화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서 이게 진짜로 대체되는 상황이 오는구나였었는데 이제 그게 연속적으로 재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계약이 나오더라도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는 저는 사실 수급적인 측면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야 된다. 그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급, 돈이 몰려드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요즘에 이제 한때 되게 이슈였어요.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해서 뭐 우주 항공이 가네 마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7일이죠. 이번 달에 나스닥 100에 이제 편입이 결국엔 됐습니다. 이게 밥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편입이 바로 됐는데 이게 41조 원이 유입된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굉장히 어떤 큰 이슈가 됐는데 이거 우주항공 테마 ETF 관심들 많으신데 요거 괜찮을까요? 당연히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항공 산업이 사실은 그냥 우주만 간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정보랑 혹은 방산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그렇죠. 정말 기술의 집약체인 거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우주선이 갔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 작년에 이제 때 좀 휩쓸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우주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한다라는 전력을 한다는 뭐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래의 발전 가능성으로 보면은 당연히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똑같은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에서도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장된 이후로 사실 실제로는 상장되기 전에 이미 제로 소멸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상장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들이 지금 소멸이 된 상태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트리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라는 너무 대장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표적인 주가 정말 딱 하나 명확한 게 딱 있는 상황인데 지금 스페이스X 주가가 사실 상장 시가를 깬 걸로 저는 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많이 내렸죠. 네,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저가라고 볼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장담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것들을 아직은 이제 뭐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보다 이것도 또 좀 봐야 되는 상황들.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라든가 이제 필요한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력이 모자라다 앞으로.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도 해야 된다, 원전도 해야 되고 SMR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저거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또 근처에 또 물도 필요하니까 수도도 필요하고 별의별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또 대장이죠.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오는데 요게 또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의 원전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앞으로의 가치적인 측면, 뭐 기업에 대한 측면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것도 사실 원전주도 갖고 있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조정 너무 심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들이나 실적도 다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SMR, 원전, 뭐 그래서 특히나 말씀하신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가분들도 괜찮은 뭐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게 또 아까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순위냐라고 한다면은 1순위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시황이다. 네. 하지만 갖고 있는 재료나 실적이나 이런 가능성 이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서 원전이랑 SMR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뭔데라고 하면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미래에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 40%의 조정 그리고 원전주 결국에는 지금의 조정들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조정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체할 수는 1순위는 아니겠지만 대체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순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하면은 이게 비교적 최근에 좀 유입되신 투자자분들이 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네. 시황이 좋아지면 예전에 혹시 뭐 이방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방법이 뭐죠? 2차 전지, 아. 방산, 원전 네, 뭐 이런 용어들이 다 같이 붙어서 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이런 용어들을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순위가 아니라 진짜로 괜찮고 건강한 건전한 시장이 온다.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온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언급해주셨던 모든 산업이 또 엮어서 한 2개, 3개 이렇게 따라갈 테니까 이거를 저는 사실은 전부 다 공부는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네요.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산업들을 갖고 있는 ETF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를 아우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소부장이면 소부장 이런 원전이면 원전 이렇게 ETF 상품들이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요, 여러분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카펙스의 부담 또 반도체가 고점설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하면서 빅테크가 지금은 이제 내려앉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너무 무언가가 더 나올 게 없다라는 입장과 그다음에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칩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빅테크에서 투자하고 AI 투자하고 계속 투자하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좀 상충된 것들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또 작가님이 보시기에 또 기획자님이 보시기에 이 반도체의 업황 어떤 식으로 갈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는 게 맞을지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이것도 사실 작가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새 워낙 장이 안 좋고 그렇죠.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업황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 설득이 됐던 부분은 그러면은 반도체가 고점이고 업황이 하락하면은 어떤 산업과 섹터가 수혜야라고 하면은 마땅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조금 단적인 예로 들자면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을 거야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걸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렇죠. 이쪽으로 대체를 할 것들이 이제 그런 섹터에 돈이 많이 몰릴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통신이랑 반도체로 보더라도 뭐 2세대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주를 더 이상 쓰지 않고 3세대만 쓸 거야 라고 하면 2세대를 만들던 회사들은 잘 안 되고 3세대를 갖고 있는 데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산업이 안 좋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반도체의 업황이 안 좋으면은 사실상 주식시장 그냥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회가 다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산업 전체가 안 좋아지는 거면은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지 반도체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반도체가 정말 고점론 같으면 차라리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 사실 두 기업이 그 코스피 시총 전체의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업황이 꺾였다? 그러면은 이 두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로봇이나 뭐 2차 전지 혹은 더 마이너하게 내려가서 화장품, 엔터 뭐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두 종목이 주가가 떨어져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나쁠 수가 없고 만약에 나쁘다면 그냥 다 같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 좋은데도 지금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업황이 좋은데 아니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계속 빠진단 말이죠.
그럼 이 업황만 믿고 우리가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고점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심리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건가요? 고점설이라는 표현보다는 급하게 너무 많이 올랐다. 저는 너무 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뭐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어차피 업황이라 해도 왔다 갔다는 하니까요. 그런 업황들이 좀 맞습니다.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방원 같은 그런 애들이지만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또 이제 반등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ESS 설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리튬 가격도 반등에 대한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가 섹터가 코스닥에 좀 더 편중이 돼 있는 것도 있고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업황이나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에 굉장히 편중이 돼 있어서 이게 시장이 좀 살아나려면 반드시 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에 가려면. 그리고 뭐 업황도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2차 전지 뭐 ESS 이 키워드가 아니라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로봇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개발해서 아예 새로운 뭐 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트리거가 있었던 게 미국이 전쟁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서 기름값에 사람들이 하도 휘둘리니까 그쵸. 아 진짜 기름 자동차 더 이상 못 하겠냐면서 전기 자동차가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은 아직 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가 2차 전지가 늘어났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2차 전지의 수요가 늘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리튬 가격도 그렇고 금 가격도 그렇고 저는 그런 원자재 가격들은 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게 비밀로 붙여진 게 아니라 다 그날 누구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사실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를 보인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2차 전지의 매수 적기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물론 발전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섹터가 현재는 아닐 수 있다. 예, 물론 커가야 되는 같이 커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사실 대장주가 있고 뭐 이 밑에 깔리는 주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섹터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메인인 거고 나머지가 깔리는 상태인데 2차 전지도 크긴 하겠지만 조금 더 깔리는 섹터가 되겠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같이 이제 반도체 ETF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ETF를 매수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좋아야 된다고 믿는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이 엄청나게 내려왔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같이 상승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도 있는 게 용인에 원래 그 메가 클러스터도 원래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또 정부랑 같이 증설을 한다고 어디서 설치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도 있었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런 여러 반도체 업종들이 같이 있는 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같이 상품이 묶여 있는 ETF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장인들이 직접 이제 매매를 하고 또 깡통을 찼다거나 아니면은 더 성공을 했다거나 이걸 등락을 하면서 이제 책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책의 표지도 딱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직장입니다만 주식은 더 법니다. 근데 자면서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주식할 때 이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이 자동으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데 이거 올라야지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아니면 이거 반대로 돼 있겠죠. 뭐 울면서 있을 텐데 이 책이 이제 직장인분들 직접 돈을 벌어가는 과정 또 깡통을 차는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에세이처럼도 읽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벌어갔던 그 모습들을 한번 보는 건데 이런 것들 사실 재밌거든요. 실제 얘기니까요. 우리들이 실제 얘기고 주변 사람들이 벌었대 아닐 때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실제로 볼 수는 없고 데이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는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 좀 소개할 만한 에피소드라든가
또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처음에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세 분 거를 엮었었던 이야기는 사실 한 분 한 분 혹은 한 명 한 명의 투자자의 이야기가 책 한 권으로 나오는 기회는 너무 짧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는 건 한 권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권으로 담은 이유는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식과 자기한테 맞는 매매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게 사실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보시면 이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책의 구성은 있지만 세 분 성격이나 매매 스타일이나 보는 관점이 사실 전부 다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는 정보는 무궁무진한데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수와 매도의 정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투자의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나에게 맞는 정답은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대표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서정이라는 작가분이 있는데 이 분은 단타를 너무 잘하고 싶어졌어요. 단기 매매를 정말 잘하고 싶어갖고 그것도 심지어 꾸준히 계속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꾸준히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손실을 보다가, 근데 회사는 꾸준히 손실 보면 어떻게 해야죠? 돈 벌어야 되니까 회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데 회사에 이제 같은 팀에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한 거예요. 근데 대체자를 안 구했네요. 이분한테 일이 다 넘어온 거예요. 네, 너무 바쁘시죠. 그럼 단타를 하려면 창을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매를 못하고 한 1주, 2주 이렇게 지났는데 계좌가 양전했네? 올라가 있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해서 그냥 기분 좋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우연치 않게 다른 투자자분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인 분인데 이분이 계속 월별로 꾸준히 수익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히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일럿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인이라서 시장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파일럿은 비행기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을 못 보는 게 아니라 MTS 자체를 열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분이 수익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1%씩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예를 100만 원씩 산다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씩 사는 거예요. 최대 비중이 100만 원이라면. 왜냐면은 어차피 시장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짜 지독하게 분할 매수를 이제 내려와서 미리 주문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낮잖아요. 근데 이 서정님도 이제 자기가 단기 매매를 많이 했었지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단타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했던 분할 매수는 분할 매수가 아니었구나. 100번 분할 매수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100번까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회사 다니면서 매수를 하려면 시장 못 보면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때 언제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매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매매, 내가 잘했던 매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 종목도 바꾸고 매매 스타일도 바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단기 매매를 하려면 유동성이 큰 가벼운 종목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버리고 이거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 꺾이지 않을 것들을 나눠서 사자. 왜냐하면 언젠가 시황이 좋아지면 갈 테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공부 스타일이랑 매매 스타일 바뀌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처음에는 다들 이제 힘들게 뭐 매매해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게 거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조금 더 빠지게 되셨군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이제 투자에 대한 본인의 어떤 성격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고 또 맞으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요. 무조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런 100번 분할 매수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올라가면 뭐 10,000원 가지고 뭐 얼마나 문다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해보면은 또 얘가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이런 사례들 또 이 사람 또 이렇게 했네.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번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좀 배워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인터뷰 진행할 때가 작년 뭐 11월 달이라고 돼 있는데 뭐 올해 주식을 얼마나 벌었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대답해 주시나요? 네, 저희가 담았던 내용들에는 계좌 공개가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최대한 시의성 있게 쓰려고 작년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원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연락 드릴 때마다 계속
불안했죠. 왜냐면 손실을 많이 입으면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못 하는데 책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 봐. 근데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손실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고 나면 이제 책 쓰셔야 되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네 작가님들의 계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잠깐 원고 멈추시고 투자 진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결국엔 1년치를 채웠죠. 네. 결국은 이 책이 나오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락하면서 원고 피드백도 있었지만 그런 계좌 컨디션 피드백을 주고받던 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1년 동안의 어떤 매매인 것 같은데 뭐 손실난 달이 뭐 손에 꼽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면 뭐 1억 4천 뭐 2억 뭐 2억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에 보신 분들 계시고 와 기분 좋게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매매 내역을 얘기해주고 자기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주변에 돈 번 사람들 그렇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겠나. 사실 투자자들은 어디다 투자하면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지만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겠는데 사실 직장인들의 작가분들한테도 한번 앞으로 또 어떤 게 좋냐 막 이런 것도 있으시는데 요 작가분들이 시작했던 금액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세 분 다 좀 다른데요. 한 분은 그 대학교 때 학교 과제로 했었기 때문에 뭐 50만 원 이렇게 시작을 최초로 하신 분도 있었고 한 분은 이제 요리 유학을 가려고 알바비를 모아서 이제 알바비로 요리 유학 뭐 르꼬르둥블루 같으니까 소위 말하는 스타 셰프가 되고 싶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셰프가 되려면 일단 인류 요리 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한 5천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아예 그냥 이제 대기업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시고 그냥 소위 말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험담할 수 없는 좋은 테크트리를 타고 가셔갖고 도착을 했더니 선배들이 다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 나하고 대학도 비슷하고 머리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같은 회사 와 있는 건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시작을 하신 케이스도 있죠.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지금도 진짜 직장인들 저축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한 50만 원 정도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1억을 만드는 뭐 시점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나요? 투자 금액이 계속 바뀌어서 수익금 1억을 달성한 시점의 얘기보다는 보면은 이제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법니다인데 이게 월 기준일 수도 있고 연 기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기록을 하고자 했던 건 연수익 기준으로 연봉보다 많이 벌었다. 요걸 달성했다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봉이 뭐 4천이다 그러면 1년에 그래도 나 4천 이상 벌었다. 맞습니다. 에 대한 부분들이군요. 사실 이렇잖아요. 1억 가지고 4천을 벌 수도 있는 거고 3천만 원 가지고 4천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봤는데 뭐 지금이야 시대가 커지셨으니까 다들 뭐 이런 금액들도 같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누적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분들은 투자를 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 대학교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대 중반이시니까 대학교 때 처음 주식 투자를 했으면 20년이 넘으신 걸 수도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깡통 사고 시즌 아웃으로 안 하시는 기간들도 있고 또 어떻게 시작을 했지만 뭐 지금 나이가 좀 어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조금 넘기는 했지만 뭐 밀도로 보면 이분은 중간에 시즌 아웃 되지 않고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게 있어요. 투자자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분명히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샀을 거고 SK하이닉스도 샀을 거고 근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못 벌었어요. 그런 결정적인 차이들이 좀 어디서 많이 올까요? 투자를 하면서 실패는 무조건 한 번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전에 다녔던 회사들이 이제 경제 콘텐츠를 하는 곳들이어서 실제로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저자분들보다 투자를 더 잘하는 사람들 저희 저자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깡통을 찬 순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양분이 돼서 성장하는 걸로 사용을 했느냐 혹은 거기서 이제 홧김에 다른 선택을 하느냐 요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통제를 좀 했나 보군요. 그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실패를 안 겪었던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다시 이제 일어났냐 아니냐.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 중요한 건 1억을 모아가기 위해서 그 작은 돈에 시작을 하는 것들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버신 이분들은 주식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주린이라고 하죠. 네. 주식을 이제 막 들어오시기 시작했던 분들, 또 고통을 받고 계실 수도, 또 되게 많이 버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제 실무 경험이라 그러죠. 지금 그런 실전 경험이 그래도 좀 부족했던데 운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서 벌고 안 벌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전 투자를 해서 아까 손실은 무조건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누구나 버는 경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번 매매를 하면 10번 중에 한 번은 수익이 나는 매매는 운이 좋아서든 실력이 좋아서든 어떤 의미에서든 무조건 수익 나는 매매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익의 재현성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이제 투자의 성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투자의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모든 영역에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동일한 것 같은데, 잘하는 건 더 잘 살리고 내 단점은 보완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투자는 뭔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라는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혹은 특정 조금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왜냐면 이분들도 힘들다고 하는 달들이 있으니까. 네. 투자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지금 못하고 있고 실수하는 것들은 뭔지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잘했던 거를 왜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 다시 이제 뒤돌아보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좀 태도에 대한 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기법이나 공부 방법 이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봤을 때, 손실을 봤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맞이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요거를 좀 돌아보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좀 읽어보셔야겠네요.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겪었던 거를 이제 비슷하게 겪으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바로 그냥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자시 통제를 먼저 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끝으로 만약에 이 작가분들이 좀 선물처럼 이런 데다가 조금 투자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가 하면은 좀 저만의 아이디어인데 뭔가 좀 이런 거 팁입니다 하면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좀 약간 선물 같은 내용들이 또 있나요? 애매하면 지수 매매를 하는 것도 애매하면 지수 매매를 해라. 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갈지 모르면 다 사면 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계좌가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이면 다 좋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간 게 눈에 보여서, 그렇죠. 1등이 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포모가 와서 자꾸 손절을 하고 새로운 걸 사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침 지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럼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치면 내가 그 포모에 시달려서 내 옆집 사람은 몇 천만 원 벌었다던데 내 옆집 사람은 얼마를 벌었다던데 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월급에 수익이 생겼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지수를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그렇죠. 그것도 뭐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 책 홍보도 괜찮고 이야기도 괜찮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봅니다. 이 책은 뭐 저희 주식 투자 기법서나 기본서나 이론서의 성격은 없고요. 그냥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심심할 때 펴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좀 가벼운 종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주식 걱정이 들 때,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데 마음 한켠에 계속 주식이 마음에 걸릴 때, 그럴 때 그냥 편하게 열어보시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보다 책을 열어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길 정도로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꼭 이 책이 대박 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또 이번 시장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책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매매하는 방법 이런 책들만 되게 많은데 어떤 에세이 같은 형식의 어떤 요런 이야기들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소설책 읽듯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